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K방역 홍보비에 1,200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이 흐름에 가세를 했었죠. 하지만 정부는 67억 원을 썼고 그마저도 대부분 마스크 쓰기나 손 닦기 등 방역 수칙을 위한 내용이었다고 다소 황당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보비 1,200억 원, 이거는 가짜뉴스의 전형입니다. 가난한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예산, 그러니까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1,000억 원을 홍보비로 둔갑시킨 거죠. 광화문에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팩트만큼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그리고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전화 연결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단식 농성 중인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과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2의 김용균을 막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신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추운데요. 네. 지금 오늘 단식 농성 시작한 지 며칠째 되시는 날입니까? 6일 차입니다. 6일 차요. 잠깐만 밖에 있어도 참 추운데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금 단식 결심하기까지 고민도 참 많으셨을 거고 사실은 지난 2년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 결정은 어떤 계기로 내리신 걸까요? 산안법이 통과됐지만 너무 축소시켜서 통과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막지 못하고 있어서 네. 그 2년 동안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죽은 소식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꼭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서 빨리 죽음을 막고자 저희가 단식까지 생각했습니다. 네. 그 정치인들 많이 만나셨을 거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 사람들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이사장님께? 그냥 처음에는 약간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였고 뭐 하겠다는 말만 사람들 많이 했는데 네. 진짜 나서서 하는 의지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4일까지만 그 노숙 농성 하기로 돼 있어서 네. 이제 그 이후에는 밖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이번 연도 안에 꼭 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압박을 더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단식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여야 불문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은 발의된 상태인데요. 내용들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런데 뭐 이낙연 대표도 지금 농성하시는데 찾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14일에 네. 여야 의원들을 만나 뵀을 텐데 양쪽 다 뭔가 의지가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날 네. 뭐 양당 대표들도 오시고 그리고 뭐 의장님까지 다 오셨어요. 네네. 네. 그 짝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네. 네,
그분들 다 이번 회기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될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그 경총에서 많이 반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년에 11만 명이 그 집계된 결과로만 봐서 11만 명이나 되는 한 해에 그렇게 많이 그 산재를 당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또 계속 그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막 밀쳐 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자꾸 화날 일이 자꾸 더 생겨서 네, 많이 지금 경총의 반대가 다들 지금 뭐 네네.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낙연 대표 만나서 무슨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서 네. 네, 오늘 그걸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기업들이 그동안 수만 명을 죽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네, 수십만 명 다치게 했고 그런 걸 갖다 반성은 하지 않고 반성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성을 하고 이 사람은 죽는 것만큼은 책임지고 막아보는 의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 사람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챙겨간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거는 진짜 인간 이하 같이 보이고 네. 파렴치한 그 살인자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네. 네, 계속 알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이사장님 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인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의 취지를 잃지 않고 네. 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제정돼서 우리 그 목숨을 잃고 다치고 평생 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을 무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네. 정말 법 제정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김용균 씨 어머니시죠?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수요일에 뉴스 로우킥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도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뭐 보도를 어제 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K 방역 홍보에 1,200억 원을 썼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등등. 네. 야권 정치인들도 다 가세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지? 우리는 67억 원 그것도 대략 이제 뭐 마스크를 써라 뭐 해라 이런 거 컨텐츠 제작에 썼고. 홍보 전적으로 들어간 거는 뭐 영상 한 3개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미 평론가 이 1,200원, 1,200억 원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백신을 사거나 개발하려고 사활을 걸 때 우리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에 1,200억 원을 썼다. 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300억 원 썼는데
홍보하고 자랑하는 데 돈을 더 썼더라 이 내용이에요. 네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용서하기 어렵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음. 1,200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이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올 한 해 동안 복지부에서 쓴 방역 홍보비가 모두 합쳐서 67억 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67억 원도 역시 K방역이 잘 됐다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보다는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필요하다 이런 홍보 안내 책자 혹은 캠페인 TV 뭐 이런 광고 거. 캠페인 여기에 들어간 돈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1,200억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진단 키트나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거나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해외에 무상 제공한 비용 플러스 추경에 들어간 추가 예산 한 238억 원 정도 네. 이걸 더해서 전체 다 합쳐서 K방역 홍보비로 보고 이걸 대충 더하기 해서 1,200억 원을 방역 홍보에 썼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아주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는 점인데 일단 여기 해외에 제공한 이 1,000억 원 네. 이거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최빈국이나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무상으로 차관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 세계 최빈국으로 꼽혀서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해서 ODA. 지난 2010년에 ODA를 받았던 나라 중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ODA를 다시 제공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게 53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서 지난해 34,000불, 네. 지지난해에 34,000불 될 때까지 이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이룬 나라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게 국력하고 비례하는 거라서 결국은 WTO나 IMF나 이런 데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 1,000억 원에다가 260여억 원을 더해서 200억 원 넘는 돈을 방역 홍보에 썼다. 그러면 뭐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지금 이제 되는 거죠. 외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식국 아프리카 이런 데는 사실 마스크도 없고 진단 키트도 없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수식국 뭐 중동, 중남미 해가지고 여러 국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또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거 그렇죠. 인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ODA라고 하잖아요. 네. 네. 공적 개발 원조.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격을 나타내는 그런 액수와도 비슷하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00억이라는 건데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평론가님도? 처음에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네. 설마 그랬을까? 왜냐면은 이 논란이 국민들한테 빠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 초반에 마스크 공장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스크 안 받겠다 하고 국내 공장을 늘리기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해외로 마스크를 조금 이제 도움을 준다고 넘겨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네. 마스크 오부제할 때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지원해준다라는 이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일단 보자마자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시국에 네. 그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투입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방역. 그러니까 여기서 방역 홍보라는 걸 우리가 잘했습니다. 치적 과시용이라는 단어로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거는 이제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홍보라기보다는 대국민 호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왜 굳이 이 시국에 67억이라도 해외 홍보에 쓰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은 ODA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부터 네네네.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근거해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매년 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국에 하느냐라는 것도 맞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우리 GDP 규모에 비해서 뭐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늘 해오던 일이고 올해만 특별히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우리의 국력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연간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대략 3조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 뭐 물품으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이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도 하겠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에 적절한 일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셨어요. 울랄라님. 여론전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언어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516번님. 헐, 그런 논리라면 저도 매월 10,000원씩 해외 아동 지원하는데요. 제가 저 홍보하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을 해주셨고, 네, 월 10,000원씩. 네. 홍보 안 해도 돼요. 확진자 숫자로 월도미터에서 매일매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 정도 국민 규모의 이 정도 확진자 수가 나온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홍보에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894번님,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당된 일인데 공적 원조 좀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죠. 뭐 연관된 얘기이기도 한데 이 정치권의 코로나19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계속 저쪽은 정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지금 3단계를 어떻게 올릴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3단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준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네. 평균.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800에서 1,000명인데 지난 한 주 동안의 통계를 보면 여기에 준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만 보기 때문에 예컨대 의료인이다 하면 당장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겠죠. 있지만 네. 정부는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물품 납품하는 사람, 서비스 일용직들 총체적으로 더하면 일자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네,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뭐 3단계로 격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고 시민들도 불안감이 큰데 뭐 대형마트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괜찮다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은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L마트 기준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2주 전 대비 13%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트의 매출이 급증할 때는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급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이슈 없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라면 매출이 31.3% 올랐다고 합니다. 33.8. 네, 굉장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필품 네. 그리고 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고 같은 L마트인데 온라인사 매출은 26.5% 더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화장지가 92.6%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초기 일본에서 화장지 막 네. 대란이 있었는데 우리도 네. 약간 좀 미국에서도 그랬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 16.7% 3주 전에 비해서 급증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실 고조되고 다 말씀드렸다시피 라면이나 즉석 조리식품이라고 하죠. 즉석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증했었고 SNS에 괴담이 떠돈다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게 서울의대 졸업생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라고 하면서 해열제, 소염제 등등등 이런 약들을 상비약 같은 거. 예, 약국에 가서 10개씩 사둬야 된다. 라고 해서 근데 실제로 이게 주변의 약국 약사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있다고요? 그래서 왜 사가냐 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언제 문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군요. 그것도 네, 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네. 상황인 것이 뭐 내년 1월, 3월 치료제 백신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도 너무 사재기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네. SNS를 통해서 도는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 서울대 의대 단톡방이 참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일종의 메이커 있고 공신력 있는 사람이 그렇다더라. 근데 그들이 일단 진짜 그랬는지 알 수 없고 네네. 거기서 말한다고 다 진실이 아니며 유럽의 경우에 전면 셧다운을 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인 생필품, 의약품 그렇죠. 구입, 네. 병원은 문 안 닫습니다. 네네네. 어떤 경우에도 아픈데 해열제가 없어서 애가 울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만에 하나 3단계로 격상을 한다 하면 한동안 머리는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장원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좁은 땅에 굉장히 촘촘한 배송망이 갖춰져 있고 네.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그 배송되는 박스를 보세요. 거기에 간식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드라마 여러분들. 스카이캐슬을 헛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712번님이 주말에 대형마트를 갔더니 고기와 우유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7891번님, 우리 코로나 초반에 해외,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질서 잘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1578번님, 저 헬스장 하는데요. 왜 목욕탕은 하는데 헬스장은 쉽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 헬스장 관장들이 정부에 항의하면서 단체 삭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완전히 어떻습니까? 셧다운된 상태. 제가 네네. 딱 지난주 수요일에 흔히 말하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네네. 한동안 헬스장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 그랬어요? 찍으셨어요? 어떤 그 용도가 개인의 궁금해요. 일신상의 목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찍었는데 네. 딱 제가 찍기 이틀 전부터 헬스장이 셧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완전히 닫혔고 사실상 기약이 없어요. 근데 헬스장 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식당이나 다른 데는 어쨌든 9시까지는 열어주고 그렇죠. 테이크아웃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셧다운이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별로 뭐 한 명을 받는지 1대1로 하는 네, 그런 건데. 뭐 시간별로 두 명을 받든지. 왜냐면 헬스장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커요. 공간이 굉장히 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세라든지 기구 운영비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바디 트레이너라고 하죠. 이 트레이너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 회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네, 사람들의 그렇죠. 월급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헬스장이 셧다운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의 월급은 바로 끊겨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른 업종과 차별받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풍선 효과로 홈짐이라고 해서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간단한 맞아요. 운동기구들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데 뭐 1일 이용권 7,000원부터 10,000원까지 해서 우리 집으로 와서 하세요. 근데 네네. 헬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동 이런- 안 하면은 네. 이게 뭐 몸이 못 견디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네. 이제 근손실. 네. 근손실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데 중요한 건 운동한 이제 거 맞아요. 보니까. 개인 홈짐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 네. 방역을 사실은 센터만큼 지키기가 어려워요. 음. 그리고 개인 집을 드나들 경우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확진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동선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지금 뭐 필라테스는 1대1로 좀 허용해 주세요. 국민 차원이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한 17,000명 정도 동의를 했고 네. 그리고 당구장 대표연합회도 같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체육시설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894번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근손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자가 왔어요. 1794번님. 이 문자 주신 분한테 진짜 박수 3번. 오창석 평론가님 증거를 내세요. 지금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막말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가 증거를 어떻게 좀 수집을 해가지고 사진을 카톡으로 받던지 해서 네, 유튜브에 한번 방송윤리법에 저소기만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리두기 3단계 결정 어쨌든 곧 또 결론이 날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하나 더 볼게요. 사실은 이제 오늘 가장 핫한 이슈고 지금도 여전한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건 알 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오늘 0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자정쯤에 네.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가 그래서 각 보도 채널의 그 변호사 패널을 다 앉혀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한 1시 무렵에 다 해산을 했거든요. 결국 오늘 새벽 4시가 넘겨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처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론이 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징계라기보다는 사안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중징계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 다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해임으로 혹은 정직으로 면직으로 딱 정해놓고 한 그런 회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새벽 4시까지 끌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이제 펼친 거고요.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 6가지의 혐의 중에 이제 4가지가 인정이 됐었고 3가지가 완전히 다 받아들여진 이제 결과가 이제 정직 2개월인데 네.
보도를 할 때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언론은 해임이다, 어떤 언론은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직도 세분화했었어요. 6개월이면 사실상 총장 임기의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7월까지니까. 뭐 3개월이다, 아니 뭐 2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과 2개월을 나누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3개월 하면 약간 중징계 느낌이고 2개월 정도 해야지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알맞아 보인다 이런 식의 분석이거든요. 뇌피셜로 정확하게 그렇죠. 약간 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또는 이 판사들의 성향이 왜 필요하냐면은 가처분 신청을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최대한 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정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가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중징계를 받는 것 자체. 그래서 징계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난리를 치고 고작 2개월이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6개 중에 4개 혐의가 잘못됐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네. 일단 그걸 하나하나를 좀 따져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징계를 이제 제청해야지만 이제 대통령은 재가를 하고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되느냐 궁금하다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밝혔어요. 지금 추 장관이 청와대에 있다. 대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의결안 제청에 원래 한 2, 3일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미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도 신속하게 재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윤석열 총장은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을 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그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별도로 헌법소원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두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약간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정직이 어떻게 정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원래 뭐 면직 해임까지 이제 예상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약하다, 너무 정치적인 결론 아니냐 이렇게 양쪽에서 욕을 먹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다른 공무원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이 정도 6가지 비위 사실에 대해서 4가지를 인정받았는데 정직 2개월로 끝나는 일반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떠올려 보면 고위공직자, 완전 고위공직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국민을 상대로 이제 언론 기자들과 만나서 개돼지라고 표현했었던 나향욱 비서관이 있었어요. 바로 해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해임까지는 너무 중하다 해서 다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복직이 되긴 했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특별연예인 선임 이런 과정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검찰총장만큼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절차를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 공무원, 흔히 말하는 말단 구급 공무원에게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유독 검찰총장에게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방탄적인 권력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지금 계속 형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계속 몰아세우고 있지만 이런 갈등 국면이 아니었으면 검찰이 술을 접대받았잖아요. 최근에 불기소 세트 이런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 평상시 같았으면 검찰총장이 나와 사과했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과한다고 했었죠 또 윤 총장이 직접. 근데 이거 엄청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나와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고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은 눈 감으려고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 징계위 결과부터 여러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시죠? 배준영 의원 만나볼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유감스럽고요. 한마디로 저는 징계위를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징계위의 이 정직이라는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이 터무니없고요. 이 징계위는
청와대가 이 정해놓은 터무니없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하루 종일 시험 문제를 조작한 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2개월 정직이라고 했는데 네. 해임이라는 더 중징계를 하면은 법원에서 정지하거나 뒤집을 것이 뻔하니까 이 정직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해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제 뭐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이라는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추미애 네네. 장관이 오늘 오늘 결과를 네. 대청을 하면은 즉각 제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니까요. 참 처음부터 짜여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그 연극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이 법치가 이 수치로 변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님은 그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었으면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고민을 했겠느냐, 그리고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답이 정해졌다는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찰위도 그렇고 그 법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법관 회의에서도 이번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틀림없이 그 제기될 윤석열 총장의 법적인 반박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나 결과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윤 총장 얘기는 그렇고요. 이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정부는 1월 말 혹은 2월 초 출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8일이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라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천위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추천위에 참여해야죠. 합니까? 네. 네. 일부 보도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러면 추천위 지금 참여하신다고 하면 이 기존에 이제 김진욱 헌재 연구관 그리고 전현적 변호사 이 두 명이 그동안 이제 4차례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작년에 그 패스트 트랙으로 법을 만들었을 때 저희 네.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게 유일한 명분이었는데 이제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예, 법을 바뀌어갖고 3분의 2만 찬성하면은 된다고 이 추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천위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네. 사실 이 공수처는 엄밀히 말하면은 헌법상에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6개월이나 끄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을 건너뛰어서 또 블루 카페트를 까니까 더블 패스트 트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70년의 어떤 의회의 전통과 윤리를 모두 깔아뭉개고 공수처장을 이제 겨우 만들었는데 저희는 정말 연루되고 싶지 않지만은 꼭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참여해서 네. 정상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공수처입니다. 네. 그리고 25명의 실제로 일하는 검사들. 이런 주축인 멤버들이 다 검사라고 네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그 검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검사를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금 그 검찰 출신 대부분의 사람들, 현직 검찰의 사람들이 전부 현 정부의 무리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변 출신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은 검찰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수처장이라든지 멤버를 구성하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고요. 공수처를 정말 제대로 해서 대통령서부터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을 견제한다는 어떤 취지로 어쨌든 뭐 지금 반대하시지만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네네. 외부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와서 하는 네. 게 더 맞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여당에서 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검사는 틀렸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든지 이런 시각은 맞는데 검사라는 직위를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아이덴티티까지 무시해버리면서 전부 적으로 돌려놓고 그러면은 아예 그 법 시스템을 바꿔서 검사를 앞으로 배출하지 말고 그러면 제3의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맥락에서 공수처장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네, 된다면. 네. 논평에서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경고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수처장을 뽑게 돼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분이 해야 될 지켜야 될 말하자면 금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라임 옵티머스 특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사건 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권의 심장에 칼날을 겨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중차대하고 공정성이 필요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해 나갈지 이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근거가 없지만은 어쨌든 처음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이 처음 시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면모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중립성을 저희가 꼼꼼히 따질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당내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린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쎄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 정도의 의견도 없으면 저희가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12월 9일 날 전해하신다는 게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 등 그 국회사장으로 늦어졌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가운데 저희 중진 의원이라든지 초선 의원이라든지 이 당 내외에 계시는 정치 지도자라든지 저희 당직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감대와 튼튼한 반석 위에서 저희가 그런 사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이견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느 사회나 그런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 올게요.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할게요.
명랑 인터뷰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맡고 계시죠? 윤호중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네네. 윤 총장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네네. 해임과 면직을 예상하셨던 분들은 이건 너무 작다. 그리고 또뭐 반대는 정반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그 징계 결과를 보면서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원하시는 바와 어느 정도 맞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의견이 다 다르셨겠지만 네네. 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네. 그동안에 그 징계위원회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일을 2번이나 연장하고 또 징계위 심의 또 2차례에 걸쳐서 네. 진행이 되면서 이거 징계위 검사 징계위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네.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반론 기회 또 일테면은 일종의 특혜를 줬다. 충분한 네네. 어떤 이 항변 기회를 다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황제진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실제로 이제 뭐 헌법 소원까지 내고요. 징계 절차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증인들에 대해서 또는 그 징계위원회에 대해서까지 기피 신청을 하고 또 누구죠? 또 그러니까 이 증인 한 명에 대해서는 네네. 마지막에 이제 그 피의자로까지 네. 이 특정을 하면서 네네. 이를테면 증언 자체를 방해하고 네.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이런 과정을 쭉 봐오면서 이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만 네. 검찰총장의 이 중징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느낀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줬고 원하는 증인들 다 불렀고 뭐 네네. 이제 그 2차례 회의도 위원회도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 불복 의사를 윤 총장 측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 이 반론권도 줬고 시간도 주었고요. 또 네네. 마지막에 이제 뭐 최후 입장 이 표명을 할 수 있는 해명의 기회까지도 스스로 포기한 거지. 네. 충분히 줬다고 하면 이 윤 총장이 이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인정할 네. 거 인정해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네. 이제 우리 검찰 제도 또 검찰 징계 제도도 검찰 제도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도를 지키는 그런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네. 나아가서 그렇게 될 때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제 검찰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에 속도감 있게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여전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무력화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네네. 측면에서는 이제 국정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 쪽에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통과된 법에 대해서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공수처법, 네. 개정해서 야권의 비토권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비토권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일테면 공수처장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건설적으로 비토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네. 부득이 이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그 법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일테면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한 달, 더 멀리는 한 4달, 5달 전에 이 법들이 다 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전부 4차례에 걸쳐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기회를 주었고요. 네. 또 이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또 한 차례 심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반론 제기하고 네네.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이제 그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그냥 했다. 반대만 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처리하게 되면 그것을 이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독주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든가 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이 국가수사본부가 이 모든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 국가수사본부는 이 수사 이 업무의 이 정책적인 측면과 예산 지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들을 지휘하는 것은 각 시도의 지방 경찰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이제 중대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이 대간첩 사건이라든가 대공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네. 직접적인 수사권을 수사 지휘권을 이 일선 경찰에까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 권한을 네. 많이 내려놨습니다만 중요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제로. 가지고 있죠. 네네. 6대 범죄에 대해서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론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또 논의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경찰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힘이 실려 있는 구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18일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18일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여쭤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참여를 하겠다. 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네네. 두 분 최다 5표를 얻으신 두 분 후보자 계셨잖아요. 김진욱 연구관하고 전현정 변호사. 그런데 네. 이 후보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네. 추천위원회 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그런데 이제 다시 논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네. 이 개정된 사항은 법에 이 본 법에 이 규정돼서 이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왕의 추천위원회가 해왔던 활동을 계승해서 계속 심의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의원님. 네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향해서 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쓰고 있다,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네네.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셨나요? 뭐 여러 가지 네네. 그 부분에서 우리 언론들이 이제 이 사실을 왜곡해서 기사를 쓴다기보다 왜곡된 주장을 뭐 야당이나 아니면 뭐
또 일부의 주장을 네.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예 없는 사실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를 음. 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네.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여야 간의 정쟁이 있다 보면 다소 격해지기도 하고 또 사실에 대해서 침소봉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왜곡을 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네.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보도를 할 수 있는 네네. 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본 언론적인 기능을 좀 해야 된다. 기본 어떤 그 자질이랄까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갖춰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돈과 함께하고픈 분들을 위해서 매일 5분씩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만나봅니다. 차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서 웃고 울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사실 증시가 계속 지금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정말 엄청난 좀 강세 랠리가 쉽게 꺾이진 않고 있고요. 음. 오늘 업종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 기업이 오늘 1조 원이 넘는 그 양극재라고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에 쓰이는 이제 재료인데 네. 그거를 LG화학에 납품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뜨면서 관련한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지금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수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 흐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최근에 오늘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좀 페인트 업종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 업종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국내에도 이제 종목은 몇 개 없지만 있는데 사실 미국의 페인트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집에 계시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자기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직접 하는데 한국은 이제 아파트 문화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지금 페인트 수요가 늘어나고 내년에 정부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택 공급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건설 건자재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게 보면 페인트도 당연히 건자재 쪽이니까 그러네요. 수요가 예상되고 그리고 페인트의 원재료가 오히려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페인트 가격 자체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 마진이라 그러죠. 네. 원료 비용과 제품 가격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이 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좀 페인트 업종은 거의 좀 못 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가장 섹터 쪽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오늘 조금 그래도 이 좀 강세장 속에서 좀 울었던 기업은 그 전기가스 업종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이 오늘은 좀 빠졌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 연료비 연동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유라든가 석탄 가격에 이제 전기료를 연동해서 그 원료가 올라가면 같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좀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대표 수혜 기업들도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코로나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좋았습니다. 굉장히 좀 못 올랐던 기업들까지 다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 분위기는 좋았지만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일부 좀 차익 매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예전에는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그 기술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을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있으면 200종목을 그냥 찍어서 그냥 한국 전체를 예전에 많이 샀는데 네네.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은 그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 중에 이제 기업을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피킹한다 그러죠. 네네네.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11월 달에 5조를 샀는데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뭘 샀냐면 그냥 몇 종목이 집중이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 특히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는데 네. 예전에는 고르게 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도
LG화학은 여전히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샀던 종목들이 뭐 현대홈쇼핑 같은 기업들인데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서 종목들이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진짜 이번 11월뿐만이 아니라 네네. 12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네. 뭘 사는지 그걸 좀 보고 체크하시는 있다가. 것도 하나의 좋은 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킹을 한다. 그렇다면 내일의 포인트를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기관 투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팔았는데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기관 투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 근데 연말 이제 배당 앞두고 기관 투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으로 1,900억, 코스닥을 600억 정도 샀는데 기관들도 한번 사기 시작하면 꾸준히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올해 내내 주식을 비워놨던 기관 투자들이 연말 연초까지는 저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기관들이 연말에 살 때는 배당 위주로 사거든요. 네네. 배당을 노리고 그러면 고배당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표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섹터가 뭐 음식료도 있고 네. 통신주도 있고 아니면 이제 증권이나 은행 같은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 네. 다만 은행은 정부에서 배당을 좀 줄이라는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은행보다는 뭐 증권이나 보험업종으로 좀 약간 선택을 하셔서 내일은 어쨌든 한번 기관들이 만약에 내일도 들어온다면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한번 네. 섹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네,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와 경찰만큼 경찰서에 열심히 출근하는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입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조두순 관련해서 이 두 분과 또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사적 응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교수님? 조두순이 그 구경하잖아요. 그건 뒷짐지고 구경하잖아요. 그렇게 서사를 부여한다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하는 저 짓은 절대 이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두순한테 도움을 주는 격이다. 그렇죠. 오히려 서사를 부여하는 거죠. 너무 심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 거기 보셨죠? 오셨던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조두순보다 유튜버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그 정도로. 사실은 조두순 때문에 지역사회가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네. 유튜버 분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들이 뭐 일부 체포한 사람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너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두순 얘기를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두순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더 심각한, 과연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심각한 범죄자들, 그 일명 악마들의 출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김영선 기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정말 그 조두순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범죄자들이 계속 출소하고 있다. 이거를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근식입니다. 김근식. 네, 네. 15년형을 살고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9개월 지나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범죄 내용을 보면 2006년 5월 24일부터 약 4개월간 인천하고 경기 지역 등지에서 11명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했습니다. 11명이나 성폭행을 했는데 다 또 네. 미성년이었어요? 맞습니다. 피해자 11명 중에 한 명만 17살이고 나머지는 싹 다 13살 이하였고요. 가장 어린 나이가 9살이었고 충격적인 거는 이 첫 범죄를 저지른 그 2006년 5월 24일이 네. 이미 그 전에 아동 성폭행을 해서
그 감옥에 갔었는데 네. 출소한 지 16일 만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인 방식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김 씨 말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동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달라.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동들이 왜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왠지 도와줘야 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심리가 네. 있잖아요. 그렇게 유인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했고 경찰 수사망 좁혀오니까 해외 도주를 시도했어요. 네. 필리핀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경찰에 자수한 케이스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게 아니고 검거한 게 아니라 자수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실명이 공개되고 자신이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15년밖에 형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냥 무력하게 있었던 경찰들이 무력하게 있었던 상황 같기도 한데 그 지금 시기를 보니까요. 2006년 배상훈 교수님이 그때는 현직에 계실 때인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주 생생하죠. 아, 생생하다. 네. 그리고 이 피해자들한테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미안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쯤에는 서울에 연쇄 강간범들만 대여섯 있었고, 네. 요 경우는 인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김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미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형을 받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또 이 연쇄 강간을 한 경우거든요. 네. 분명히 교도소 내에서 아까 그 방식을 테드 번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건 좀 들어줄게 해서 차에다 밀어 넣어 갖고 하는 방식인데 연쇄살인범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방법이고 네네. 교도소에서 아마 그걸 뭐 지들끼리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미 작정하고 나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경찰들이 잡지도 못했죠. 이게 사실은 대단히 경찰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영선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 여학생 11명. 당시 경찰들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범행이 일어나는데도 왜 이렇게 못 잡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죠? 물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사건은 연쇄살인이나 아니면 살인사건 성인에 대한 공격보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력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에서도 아동성 관련된 부분 자치경찰 영역으로 하고 국가경찰이 이제 다른 이쪽으로 가는 형태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FBI에서는 아동 관련된 범죄는 최1순위입니다. 9.11 테러급 정도로 출동 순위가 1순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강력계 형사들의 출동 순위가 뒤로 확 밀려버립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그렇죠. 오히려 뒤로 밀린다. 오히려 그렇게 또 아동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이 피해를 사례를 찾아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봐야지 범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경력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밀린 거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인이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2000년에 아동 관련된 걸 먼저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범죄자는 아주 위험합니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 성폭력은 절대 못 고친다고 할 정도고, 그 정도입니까? 이런 종류를 트래블러라고 합니다. 트래블러.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공격하는 유형을 아예 미국 FBI에서는 그 유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사실 처참할 정도로 인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동에 대한 공격 정도 했다 정도만 하고 다른 연쇄 강간 사건과 비슷한 비중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인이 잡은 것도 아니라 지가 스스로 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감형을 받은 겁니다. 자수했다고 감형을 받은 겁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왜 그랬냐. 성적 콤플렉스와 정상적인 성관이 어렵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트래블러들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그 범죄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지고 그냥
감형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제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사를 안 하니까 자료가 체계적으로 연구됐을 리가 없고 그만큼 또 인력도 부족할 테고 후손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네. 모르고 그것을 정부에 놓지도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는 그건 수천 년 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뭐 수백 년, 뭐 200년, 300년 나오는 거 봤는데 김영선 기자도 네.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 특히 눈에 띌 거잖아요. 이게 워낙 네.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매년 여가부에서 이렇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해서 매년 보고서 이따만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아동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형량 어느 정도 받는지 이게 분석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 2018년 기준이 제일 최신인데 아동 강간이 가장 형이 높은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고요. 40% 정도가 그 정도 형을 받고 10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10%. 사실은 김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이 받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15년이 많이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미국 형사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동 성범죄자 검거 경험이 많은 형사분이셨는데 웨인 니콜스라는 형사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검거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남성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어린 여자애를 찾고 있다. 어린 여자를 찾고 네. 있다라는 인터넷에 한 줄을. 인터넷에 한 줄을 SNS상에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접근해 봤더니 14세 여자아이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어떤 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결국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정까지 세웠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받았을까요?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 네, 10년. 그러니까 한 줄 올리고 10년.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10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거죠. 어저께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 나올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그 한 줄 올렸다고 처벌한다고 하면 아마 학을 뜰 겁니다.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범죄 안 하겠죠. 된다고 해서 난리 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죠. 그런데 수많은 아동들이 처참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참 일반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법을 다루는 법기술자들, 뭐 검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이분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흥분을 하는데 괜히 배상훈 교수님한테 화풀이하고 막 이러는데 3885번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행 양형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죠. 주치 감경, 심신 미약 적용도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국회 쪽의 현재 움직임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별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아이를 지켜주세요.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유독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합니까? 전 아이가 넷인데 집 앞 놀이터 나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유인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지금 많이 받은 게 뭐 15년 뭐 이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한 아이당 2년도 안 받은 겁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그 거의 망가뜨렸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큰 제가 경찰에 있어 봐도 문제가 뭐냐면 전담해서 수사할 조직 자체,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전담하는. 그냥 강력팀이나 어떤 여성 청소년과의 일부 수사팀이 합니다. 그것도 여성 청소년과의 팀입니다. 팀 정도로 이걸 다. 그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키워서 육성해서 그렇게 해야 돼도 그렇죠. 해도 어려운데 네네네. 그게 없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밑에서 배우려 그러면 그 오류를 또 실제 사건에서 오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참 부족한 인력들.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아동을 대하는 아동 학대, 아동 대성 성범죄에 대해서는 몇 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제가 현재 경찰을 보면은 여성 청소년 쪽이 승진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치 그 내부에서 한직처럼 돼버린.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일은 많아요. 일은 한직은 아니고 일은 굉장히 많고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승진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괜찮은 인적 자원들이 거기로 가려는 유인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한 6개월 하다가 보직 박혀서 나가고요. 다시 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인적 구조가 되냐면요. 아주 초짜랑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일할 수 있는 중층의 한 10년 차 네네네. 가장 에이스급들이 없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김근식 내년 9월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 이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줄줄이 출소를 네.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4개월만 지나면 출소하는 아동 범죄자가 있는데 지금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 씨도 2016년경에 10살 소녀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15년형을 살고 있고 내년 4월에 출소 예정이고요. 그보다 앞서 3월에도 출소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8살 조카를 상대로 성교육하는 거다라면서 5년간 성추행한 강모 씨 징역 8년형 마치고 출소하게 되고 또 3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던 김모 씨도 역시 3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3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방송용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친족 성범죄율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비이상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 예, 사실 이게 드러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친족은 다들 여전히 좀 쉬쉬하는. 가족이 고소를 막고 가족이 그렇죠. 수사를 막고 오히려 어머니가 막고 아내가 막고 그건 뭐 우리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으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숨겨지니까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자살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통계로 사라져 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자살률이 극히 높아졌다고 하는 이유도 통계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건 개장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제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결단 높이 평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나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비원을 상습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든 주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들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그렇죠. 지난 5월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 최희성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절한 음성 유서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주민 심 씨가 뭐 주차된 차를 왜 말도 안 하고 옮겼냐 이런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괴롭혔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결국 이 주민 심 씨는 지난 6월에 상해, 폭행, 협박 이런 7개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 진행됐는데 지난 10일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이 재판부가 심 씨의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저도 이 관련해서 그 음성도 들어봤고 또 이 가해자 어떤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그 CCTV 장면도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끔찍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갑질이 아니죠. 엄청난 범죄, 폭력 범죄죠. 또 참고 계시는 분도 여전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님, 이 사람이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그런데 또 태도를 돌변해서 재판부에는 반성문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사실 같은 겁니다. 재판부의 반성문은 형식적인 거고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라든가 그 업계에서는 반성문 한 장당 감형이 그래도 한 달씩은 된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쓰라고 하죠. 네, 계속 쓰라고 하죠. 끝까지 쓰라고 하죠. 근데 절대 피해자한테는 반성하지 않고 왜? 그것은 또 재판에서 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면은 재판부나 이런 데선 그걸 반성문을 받아주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 진짜 반성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진짜 상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그거 심각한 범죄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게 범죄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이 사람만 해도 아까 그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특가법상 보복 감금, 뭐 상해,
노특가법상 보복 폭행 7개 혐의잖아요. 이게 네. 그 갑질이라고 그냥 전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의식을 조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반성문만 열심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조준빈도 그랬습니까? 네, 항상 그런 상황들이 거의 뭐 있는데. 매일같이 네.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피해자 유족 되시는 분은 상당히 더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언론 통해서나 여러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희성님의 형님 되시는 그렇죠. 분이 네네. 사과하면 정말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맞아요. 네네. 그 얘기를 있다라고 하셨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장례식이 혹시나 올까 싶어가지고 3일장 치를 걸 5일장으로 늘려가면서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결국 안 오셨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뭐 최종 변론을 할 때는 나는 절대 때린 적 없다라고는 안 하고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진짜 반성에 맞는지 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네.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그건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높여서 실제로 자신이 그 한 행동이 처벌을 얼마나 받는다는 걸 관리 줘야지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반성문이라는 이 허울뿐인 부분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것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뭐 이 그 안에서의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소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은 적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해도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까? 뭐 증거 수집을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이제 다 막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5년 일단 이게 1심이죠 선고가 됐는데 네, 1심입니다. 5년 정도의 선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이 사람이 한 행동 이게 네. 그리고 7가지 범위 적용에 네네.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약한 부분인 약하다.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단언하건대 20 넘어가면 이거 상당히 또 깎입니다. 깎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탁제도라든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봐주는 제도가 너무나도 피해자를 봐주는 제도보다 가해자를 봐주는 제도가 맞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사건 개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속보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제청을 받고 6시 30분에 재가했습니다.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군요. 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검찰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의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권력기관의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2009년 2월 고장난 러시아의 통신위성 코스모스 2251호와 미국의 통신위성인 이리듐 33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10cm 이상의 파편 1420개와 1mm 크기의 쓰레기 400만 개가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07년 중국은 위성 무기 실험의 성격으로 자국의 기상을 파악하던 위성 펑윈을 미사일로 요격하여 15만여 개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밀도가 높으면 작은 물체가 인공위성에 부닥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울 아이디어를 살펴볼까요? 로봇팔로 위성을 제거하는 방법, 그물로 잔해물을 포획하는 방법, 모아둔 쓰레기에 대형 돛을 달아 지구에 떨어뜨리는 방법, 작사를 위성에 던져 포획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주는 바다와 같이 주인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통신위성, 감시위성, 탐사위성, 우주정거장 등을 보내 우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주변엔 이미 생을 마감한 인공위성 쓰레기 3천여 개가 떠돌고 있고 이걸 청소하려면 개당 하나의 위성을 또 쏘아야만 합니다. 우주의 쓰레기 과연 모두 제거할 수 있을까요?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내일 뵙겠습니다. 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웁스 시간입니다. 네, 한겨레 임지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판교에서 임지선입니다. 오시느라 2시간 걸렸다며요. 네, 오늘 차 길이 너무 버리고, 밀리네요. 차 너무 버리고 추우니까 아마 다들 차를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이동하시는 오늘 것 같고, 네. 저는 그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안 다니는 편인데도 네. 굉장히 차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 그리고 4시. 또 코로나 때문에도 대중교통 맞아요. 이용보다도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차를 몰게 되더라고요. 네. 거리두기 한다고 이제 차를 몰고 나오게 되는. 아무튼 제 시간에 만나서 그런 너무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고요. 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지선 기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제가 들으면서 오니까 뭐 워낙 지난주 말부터 계속 이슈여서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도 네. 조두순 씨의 출소에 관련해 가지고 다들 얘기를 걱정이 많았기 했었죠. 때문에 그 얘기 네. 계속 많이 했는데 네. 또 지난주 뭐 금토일에서 뭐 읍수하는 발언들이 또 워낙 이어져 가지고 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네. 확 드러내는 그런 이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중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성폭력 가해자 혹은 성폭력 가해 상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나 요거를 좀 한번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편견도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또 더 심하고 그건 그렇죠. 또 따로 한 챕터로 얘기해야 한 될 챕터로, 정도로 많죠. 예, 예. 일단 가해자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점에 그 좀 눈에 띄셨나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조두순 사건에서는 일단은 12년형 받은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떻게 그 형이 정도 너무 받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 정도로 받고 거기다 검찰이 1심에서 항소도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격분이 됐었고 그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술을 먹었다는 점이 네. 왜 감형 사유가 되냐라는 거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나중에는 법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조두순은 이미 예전에도 이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형을 받았던 전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술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감형이 됐었고 이제 앞으로의 대책으로도 네. 술을 소주를 한 잔 먹는 정도 되냐 아예 먹지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간 다음에 네. 한 2잔 정도에서 타협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음주를 제한하겠다는 게 대책으로 나올 정도로 네, 네. 술과 성폭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졌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하나의 편견으로 야간 시간 이제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겠다. 네네. 외출 금지시키겠다. 네. 근데 사실 조두순 사건은 등교 시간에 그렇죠. 아침에 오전에. 일어난 네. 일이었고 사실 술이 취했었다고 조두순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엄연히 가해자의 말이고 가해자의 언어거든요. 네네. 원래도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이들은 얘기할 수 없고 특히나 죽은 사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스피커를 준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앞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 성폭력을 이제 아동한테 하려고 할 때 유인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교묘한 아주 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네, 네. 이 경우에도 뭔가 교회 가서 뭐 배우자, 교회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인을 한 건데 네, 네. 그런 행동을 본인이 이제 술과 연관지어서 핑계를 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술과 너무 연관돼서 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나중에 이런 게 발전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 사람 걔 건실한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실수를 했나 이런 식의 얘기들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 네. 너무나 황당한데요. 네, 마치 이게 막 자칫 잘못하면 술 먹고 그냥 실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동요 네. 안 그러던 사람인데 마치 그렇게 되는 패턴으로 이런 엄청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관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법정에서 여러 투정을 했어도 그 술을 먹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되는 그런 이유로 많이 작동을 했던 거죠. 저는 오히려 술을 마셔서 이렇게 가해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이제 성인이 어떻게 책임도 못 지고 술을 마시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더
양형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네, 네. 예전에 이걸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니까 재판부에서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황당한 PC방 이제 살인 사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특히 아동 관련 성폭력 사건에서 술로 이제 감형이 되는 거는 이제 막아지게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조두순이 앞으로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야간에 뭐 외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로 많이 좁혀져서 보인다는 게 지역적인 문제로 예, 그거에 많이 우리가 어떤 성폭력의 가해자의 패턴이나 편견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 정도를 얘기할까 했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네. 이제 멀쩡한 분한테서 이렇게 되게 충격적인 발언이 읍스스러운 발언이 나오면서 국회 발언. 네, 국회 발언이 네. 나오면서 이거 뭐 술 얘기 정도는 이제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발언입니다. 김웅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서 이루어지고 네.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전체 맥락에서 안 그런데 일부 표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나중에 항변도 좀 네네네. 하셨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분이 발언하셨던 거의 주요 표현, 문제되는 표현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불필요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마치 성폭력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신 결과인 부분. 것처럼.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굶주린 맹수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성폭력 프레임인데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계속 아까처럼 술 취해서 실수한 거 아니야 같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도 더 가해자를 치근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보호하는 거죠, 가해자를. 네네. 변호하는 거죠. 가해자가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뭐 여자친구한테랑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 일상에서 성욕 해소가 안 된다든지 네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분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모두 어쩔 수 없다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술이 네네네. 취해서 그 뉘앙스가. 제어를 못했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폭발을 했고 심지어 이제 굶주린 맹수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배가 이 고픈데 표현이 먹어야죠. 너무 예.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굶주린 맹수가 먹을 걸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간 토끼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건 자연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여기는 정글인 거예요. 이곳은. 네, 네. 정글 정글이죠. 속에서 우리가 네. 무슨 지금 성폭력을 얘기하고 처벌을 얘기하고 검사들한테 제발 항소해주고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해주거나 아니면 형량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김용 의원이 바로 검사 출신이란 출신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놀랐죠. 많은 예, 사람들이 조두순 왜 검사 항소를 안 하나 뭐 그런 것 같다 비판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유를 비슷한 알아버렸어요. 즈음에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또 비뚤어진 시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 정도 해도 이제 요 정도 읍수됐다. 네, 읍수할 일이 읍수 너무 충족 많아요. 요건이 됐는데도 네네. 또 이제 또 더 읍수 이제 하라고 더 읍수. 대학에서 읍수 하나 또 던져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대학에서? 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어떤 발언이 이제 기사화가 됐던 건데요. 어느 이제 대학의 교수가 그것도 누구나 또 들을 수 있는 이제 온라인 강의 사실 올릴 때는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온라인 이제 강의에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외국 출장 가면 접대받거나 매춘부와 관계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반드시 콘돔을 써야 한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뜨악한데 여기다가 또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게 교수 발언이라는 네, 거잖아요. 교수의 발언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와. 이런 발언이 나오고 사실 저는 이제 그렇다 카더라 정도로만 기사가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교수의 이제 멘트도 나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해명. 같은 강의를 5년간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다. 나 이런 얘기 계속했지만 5년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네. 있었다고 자백한 겁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사회, 여성으로도 살아가고 여성인 가족들, 뭐 딸, 뭐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가 바로 요 지경이라는 걸 성인식이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도 공개될 수 있고 누구도 자료로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건 실언이 아니거든요.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강의를 해왔다는 거는 그러면 성매매와 성폭력 자체를 굉장히 만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욕정의 발로이고 참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 편견을 확연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한 주였습니다. 이게 사석에서 농담으로 하기도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학생들 앞에 더군다나 온라인 강의에 5년째. 네,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거네요. 그냥 네네네. 그래서 의도와 늘 상관없이 해왔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그 교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안타깝다고요. 안타깝다고요.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하는 네, 건지.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도 저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언론 네, 보도가 너무 진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언론이 그런 편견을 확대되지 않도록 지적해주는 역할만 하면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언론 스스로도 이런 거를 막 제목에 동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납치성 그 제목들이 많죠. 네네. 그 불과 몇 년 전에는 네. 휴가철 과음 성범죄 위험성 높인다. 이건 뭔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술 좀 제목이에요? 마셨다고 네. 예, 막 성범죄를 하고 다니는 건가요? 어. 이게 바로 이제 술과 성폭력을 바로 상관관계로 연관시키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제목이죠. 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일 테니까요.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런 부분에 편견을 네. 확대하는데. 네. 술 취해 이혼 여와 성폭행한 50대 중국 50대 남성 사형. 이것도 성폭행의 앞에 수식어로 술 취해가 들어가면서 늘 이런 만취해 뭐뭐해. 만취해 성폭행, 술 취해 성폭행 이런 식으로 네. 인과관계처럼 달리는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성범죄 그 관련 제목이나 부제를 보면 네. 술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변명으로 늘 술을 얘기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명만 듣게 되니까 술 취해 지하철에서 여성 성추행, 여성 몰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다 술 때문이라고 하고, 네. 네, 이런 거에다 뭐 순간의 욕정에 점점점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누구 누구를 강간한 누구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순간의 욕정 때문에 욕정 참지 못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해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아, 그 굶주린 뭐 맹수였습니까? 예. 뭐 그 약간 비슷한 같은 선상에 있는 우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라고 네.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글에 네. 살고 있다는 거를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서 왜 일어나지?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푹 담궈져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사회 자체가 성폭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 그냥. 어떻게 술 먹었는데. 욕정이 막 올라오면 굶주려서 어떻게 맹수 막 이렇게 네.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화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